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진심이다.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아빠 약속할게요.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을게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조문객들의 낮은 위로 인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옮기고 영정사진 속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띤 채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장례식 내내 눈물도 마를 대로 말라버렸고 이제는 그저 텅 빈 기분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나흘째.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보이니 가슴 한편이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딸아이가 겪을 상실감을 생각하니 엄마로서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낯선 중년 남성이 빈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빈소 옆 작은 상담실로 저와 딸아이를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고 세 사람만 남은 공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젊은데 무슨 유언장이냐며 농담처럼 넘기던 사람이었죠. 딸아이도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들과 함께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문구들이 나열된 부분은 건너뛰고 남편이 직접 쓴 부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계속해서 유언장을 낭독해 나가자 딸의 표정은 슬픔을 넘어 충격과 당혹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유언장에는 남편이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혼자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후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준비 중에는 집안의 재정 정리, 보험 서류 정리, 그리고 가족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다음 부분에는 딸아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최근 몇 달간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회사 동료와 함께 투자 이야기를 나눴던 것,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고민하던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위험한 투자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까지요. 저는 그 순간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무언가 고민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이런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알아보고 증거를 모으고 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딸이 관여하려던 투자건은 사실 다단계 사기의 일종이었고 남편은 관련 기관에 미리 신고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을 속이려 했던 사람들의 신상 정보, 사기 수법에 대한 분석,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딸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이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앞으로 더 지혜롭게, 더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재산은 수단일 뿐, 진짜 유산은 가족을 향한 진심이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변호사가 낭독을 마치고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더니 남편의 유언장이 놓인 테이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습니다. 이 순간은 딸이 아버지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 같았기 때문입니다. 말없는 대화. 용서와 사랑과 후회가 뒤섞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걸었고 저 역시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라디오라도 틀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더욱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부재가 실감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에 응답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정적이 오히려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은 여전히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저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천천히 남편의 글씨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읽어줄 때는 충격과 슬픔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병을 알게 된 날짜까지 정확히 적어두었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들을 보관하면서도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그 시기를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유난히 집안일을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던 것, 서류들을 정리하며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있던 모습, 그리고 평소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했던 것들이요. 그때는 단순히 일이 좀 줄어서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 거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다음 페이지에는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주식도 모두 저와 딸아이가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진짜 남편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며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딸에 관한 부분을 다시 읽으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딸이 최근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압박감, 그리고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조급함까지요. 남편은 딸이 회사 동료에게서 투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테크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감지하고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수집한 자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딸이 만난 사람들의 신상, 그들이 제안한 투자건의 실체, 유사한 사기 사례들,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남편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이미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실제로 돈을 투자하기 전에 그 조직이 와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둔 것입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들의 사본도 유언장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남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병과 싸우면서도 딸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말미에는 딸에게 전하는 편지가 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3페이지짜리 편지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고 딸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따로 봉투에 담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고 베개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딸에게 남긴 편지를 건넸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딸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새로운 눈물이 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눈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평소보다 조금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지는 딸에 대한 미안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딸의 고민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 그리고 이렇게 편지로밖에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열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몇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 진짜 기회는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천천히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가장 개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의 모습, 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딸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가 남긴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다짐들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집안 곳곳에서 그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가 앉던 자리, 식탁에 그의 찻잔, 현관에 놓인 그의 신발까지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딸아이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검색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대신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자주 꺼내 읽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책장을 정리하거나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은 제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제안한 투자건은 처음에는 그저 괜찮은 기회로만 보였다고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후기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조급함이 딸을 흔들었습니다. 딸은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생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뭔가 더 큰 것을 이루고 싶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 제안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빠르게 불릴 수 있다는 말, 전문가들이 관리해준다는 보장, 그리고 몇 개월이면 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약속들이요. 딸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할 것 같았고 또 실패했을 때 실망시킬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려고 했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진작 엄마에게라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딸은 엄마도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요. 그때 딸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가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투자건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고 이미 수백 명이 피해를 입은 조직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미리 막아주지 않았다면 딸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더 큰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자기 일로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아버지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요. 저도 딸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남편의 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부였으면서도 남편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자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걱정할까봐 끝까지 숨겼던 것이고 그것이 남편의 사랑 방식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딸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을 투자 사기로 끌어들이려 했던 동료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쉬면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 쓰셨듯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었고 무엇보다 딸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신고했던 투자 사기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범들이 구속되었고 피해자들이 일부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편이 제공한 자료들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세하고 체계적인 자료는 보기 드물다며 남편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딸은 그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요.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저희 집에는 아직 겨울의 냉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뭔가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때로는 노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딸은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 딸이 직접 조사한 자료들, 그리고 새로 작성한 계획서들이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이미 몇몇 피해자 모임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사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딸의 계획을 들으며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무분별한 투자에 빠질 뻔했던 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목 일부를 이 일에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써주신 그 돈을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요. 그것이 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다고요. 그리고 엄마인 저도 딸이 정말 대견하다고 전했습니다. 딸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과 제도를 공부하고 금융교육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실제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딸은 정식으로 비영리 단체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의 이름은 아버지의 뜻을 기려 정했습니다. 진심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쓰셨던 그 단어, 진심을 따온 것입니다. 저도 딸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딸의 옆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후원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투자 사기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딸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우리는 묘비 앞에 앉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를요. 딸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빠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한결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펼쳐 읽었습니다. 이제는 눈물 없이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들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물려주려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물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아가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요. 딸도 그것을 이해했고 이제는 실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진짜 바라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석 달이 흐른 후 진심재단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대표를 맡았고 몇몇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무료 강의를 열었고 특히 노인들과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투자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직접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어떻게 사기에 빠질 뻔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셨는지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딸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노부부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최근 비슷한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딸의 이야기가 자신들을 구해줬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주셨듯이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재단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재단은 가능한 한 모두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딸은 조금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딸은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재단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아버지의 유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후원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얻었다는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딸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틀림없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돌아와서는 제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신고했던 사기 조직의 주범이 최종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제공한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의 노력을 특별히 언급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한 경우는 드물며 그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었다고요. 딸은 그 이야기를 하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를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저희는 함께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고맙다고 우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딸도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은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의 편안한 잠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유언장은 이제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가치를 담은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가족의 진심이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저희는 남편을 기억하고 그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바라던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산보다 더 큰 유산, 사랑보다 더 깊은 가르침. 그것이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남편이 떠난 그때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견디는 힘이 생겼습니다. 진심재단은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전했고 상근 직원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고 매달 정기 후원자 수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재단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사기 예방 교육,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까지. 딸은 각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많은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특히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딸이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을 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럴 뻔했으니까요. 전문 상담사들과 협력해서 만든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중년 남성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사기를 당한 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괴로워했다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딸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재단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했지만 가끔 사무실에 들러 봉사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나 한 행사가 있을 때 뒷일을 거두는 정도로 참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일, 딸이 이어가는 일에 함께한다는 것이요.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청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재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서 지역 사회공헌 대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상을 받는 것이 재단의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결국 딸은 시상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시상식 날 저도 함께 갔습니다. 딸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곁에 남편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아쉬웠습니다. 딸은 수상 소감을 말하며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상은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으셔야 하는 것이라고,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남편에게도 들렸을까요?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도 딸을 위해 박수를 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트로피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상을 아버지 묘소에 가져가고 싶다고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언덕은 작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딸은 묘비 앞에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어요. 딸아이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편의 손길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꽃잎 몇 개가 날아와 우리 곁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셔야 해요.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저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오랜만에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전.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슬픔으로만 채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단의 계획,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딸은 최근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며 재단의 일을 진심으로 돕고 있다고요. 딸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뻤습니다. 딸이 다시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의 유언장이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장들은 이제 저희 가족의 좌우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가족의 진심이다. 진심. 그것이 남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보살피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요.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그가 남긴 가르침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본부는 여전히 우리 지역에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도 지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자주 했고 책을 쓰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모든 공은 아버지에게 돌렸고 자신은 단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이 저는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재단에서는 매년 진심상이라는 상을 제정했습니다. 투자 사기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남편이 신고했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이었습니다. 시상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피해자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이 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작은 행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시상식에서 매년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무엇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더 열심히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남편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지 딸 한 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딸의 개인적인 삶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만났다던 그 변호사와의 관계는 진지해졌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분을 집으로 데려와 소개했고 저는 한눈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셨다면 틀림없이 흐뭇해하셨을 것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딸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순서,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딸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는 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함께 걸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거라고요. 딸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실 거라고요. 딸은 고민 끝에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 아버지의 사진을 크게 걸어두고 그 앞에서 잠시 묵념한 후 혼자서 입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리는 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딸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장을 한 얼굴은 더욱 빛났지만 그 눈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고 아버지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은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혼자서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딸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하객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자랑스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신랑은 딸을 맞이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식은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그분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는 딸이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들,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진심재단의 활동 모습들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유언장 중 한 구절이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가족의 진심이다. 하객들은 조용히 영상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딸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잘 보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더 환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 착각이겠지만 남편도 기뻐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살 된 손자와 돌이 지난 손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하고요. 딸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고 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도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는 사진 속 할아버지를 보며 그저 웃기만 했지만요. 진심재단은 이제 전국에 15개의 지부를 둔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상근 직원만 50명이 넘었고 자원봉사자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교육을 통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팀이 함께 일했고 딸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매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긴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그날에 맞춰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로 5주년이 되는 해였고 특별히 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이 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대형 컨벤션홀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행사는 남편을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무대에 올라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유언장을 읽었던 순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를요. 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에서는 특별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에는 남편의 유언장 전문도 수록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겪은 일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담겼습니다. 책의 인쇄는 전액 재단 활동에 쓰이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기를 예방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바라셨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희 가족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딸 부부와 손주들 그리고 저까지 5명이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묘비 앞에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딸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위도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장인어른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딸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손녀가 까르르 웃으며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바라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을 테니까요. 묘소를 떠나며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세요? 아직 어려서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단다. 손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위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었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딸은 그 유언장을 읽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부터 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방식, 우리가 지켰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전했던 진심이 진짜 유산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 재산이 아니라 가치를, 물질이 아니라 진심을 남기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가족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진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